안녕하십니까, 박재훈입니다. 오늘 그 미국 주식시장은 여전히 그 기업 실적이 그 전체적인 흐름을 그 좌우하는 가운데 그 넷플릭스를 비롯한 그 일부 기술주들의 그 실적 저조로 인해서 나스닥 시장이 큰 폭으로 그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전체적으로는 그 여전히 인플레이션과 금리 그리고 지정학적인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그 좌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불확실성이 상당히 그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기업이익과 관련해서는 그 기업이익이 예상치보다 안 좋았을 경우에는 그 철저한 응징을 받는 반면에 그 시장 전망보다 그 다소 개선된 그 수치가 나오면 그에 따른 그 합당한 그런 그 보상을 그 받는 이런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뭐냐면 그 기업 이익이라는 그 변수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그 많은 그 기대를 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불확실성이 그 존재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준의 긴축 정책,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그 거시적 환경이 그 전반적으로 그 불확실성을 그 조정하는 가운데 그 출시 이후에 상당히 그 독특한 운영 전략으로 수익률이 그 돋보이는 새로운 그 ETF 두 가지를 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상품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금리가 상승하고 이러한 그 불확실성한 그 상황에서는 그 끝까지 그 보유를 해도 큰 그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가지 상품을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불확실성을 견딜 수 있는 전략이 상당히 그 필요한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그 첫 번째, 금리가 상승하는 동안 수익률도 동반 상승하는 상품에 그 투자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상품이 있는가? 실질적으로 찾아보니까 이러한 상품이 그 존재합니다. 물론 출시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두 번째, 배당 성장에 알파를 추구할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한다. 이 배당 성장주가 여기서 나온 이유는 기본적으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배당 성장주가 그 상대적으로 낮은 그 변동성을 수반하면서 높은 그 수익률을 창출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그 배당 성장 관련 그 상품이 그 적합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오늘 그 상품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 상품은 금리가 상승하면 수익률도 상승하는 이런 상품입니다. 그, 그 풀네임은 그 Folio Beyond Rising Rates ETF입니다. 그래서 그 티커도 RISR을 쓰는데요. 이 펀드하고 그리고 두 번째 상품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낮은 그 변동성을 감안하고 변동성을 수반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디비든 퍼포머 ETF, 티커로는 IPDP입니다. 이 두 가지 상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금리가 상승하면 수익률도 동반 상승하는 그 Folio Beyond Rising Rates ETF RISR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품은 작년 그 10월에 출시되었습니다. 전략이 어떻게 보면 너무 그 단순해 보이는데 어쨌든 이러한 그 단순한 전략으로 상당히 그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운용 자산이 2,800만 달러에 이어서 기본적으로 많은 그 투자자들의 그 관심을 그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높은데도 말이죠. 그 소위 그 폴리오 비욘드 그 운용사는 기본적으로 그 퀀티테이티브, 그 펀더멘탈 두 가지를 합친 그 퀀트멘탈을 그 지향하는 그러한 그 운용사입니다. 실질적으로 ETF의 그 상품 그 선정 조건이 반드시 그 수익률을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제 이제 경험적인 그 판단으로는
출실 ETF의 경우에 그 출실 이후에 그 초기 성과를 보면 해당 상품의 그 운용 전략이 어느 정도 적합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상품이 이와 같은 그 테마성 신규 상품이 시장에 출시될 때는 그때 당시에 그 환경에 적합한 그런 그 상품을 내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야 투자자들에게 어필을 하고 그래야 자금을 모여서 그 운영을 그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그 대부분의 상품이 그런데요. 이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그 미국 주식시장은 그 연초 이후에 변동성이 그 높아지면서 S&P 500 지수는 그 마이너스 7.86% 하락했지만 RISR은 무려 29.27%나 상승했습니다. 대단한 상승입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 대비해서는 거의 37%나 그 아웃퍼폼한 건데요. 사실 이제 그 연초 이후 성과가 그 출실 이후 성과보다 그 좋은 이유는 출실 이후에 그 작년 말까지는 그 금리 상승폭이 연초 이후에 그 금리 상승보다 폭이 그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연초 이후에 그 금리가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출실 이후의 수익률은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출실 이후의 수익률은 28.92%입니다. 작년 10월에 출시됐으니까 2개월 동안은 거의 그 보합권에 머물렀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치 후에 아웃퍼포머란 것은 금리 상승에 영향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RISR의 그 전략은 금리가 상승하면 가치가 동반 상승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폴리오 비욘드 운용사의 그 CIO는 그 올해 페드가 그 6차례, 물론 뭐 7차례도 예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금리 인상 사이클에 진입할 경우에 이 상품이 그 최적의 그 환경이 그 최적의 환경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그 주장하기도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해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변동성이나 하방 리스크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이 상품을 출시하면서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품은 그 금리가 상승하면 그 동반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면 그 말 그대로 이 수익률도 하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언급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이 상품을 출시했을 때는 금리가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하에 내놓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RISR은 어떤 그 상품 운용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IO형 MBS에다가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그리고 그 미국채에 매수 포지션을 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IO형 그 모기지라는 것은 주택담보대출의 그 원금과 그 이자 가운데 있어서 이자의 그 현금 흐름만을 분리해서 유동화해서 증권한 것을 그 말합니다. MBS는 그 모기지 그 담보부 모기지 상품은 기본적으로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유동화가 되는데요. 이 대출을 그 원금 부분과 그 이자 부분으로 그 분리하고 각각의 그 자산을 집합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이것을 증권으로 만들어서 유동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MBS는 그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인 그 리페이먼트 모기지와 이자를 내고 주택을 구입하는 리페이먼트 이기 그 모기지하고 그리고 이자만을 그 내고 주택을 구입하는 IO형 모기지가 있습니다. interest only에서 IO형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리페이먼트형은 만기로 갈수록 원금이 줄어드는 그런 특성을 보이는데 IO형은 이자만 내기 때문에 원금은 초기화하고 전혀 다른 바가 없습니다. 만기가 되면 일시에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아마 이것은 그 구입자들이 기본적으로 상환 능력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전략,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주택담보부대출 MBS의 원금에 해당하는 흐름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발행되는 증권을 PO라고 합니다. 원금이기 때문에 영어인 principal을 써서 principal only PO라고 하고, 대출의 수치 이자만을 기초로 이자에 해당되는 현금 흐름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발행되는 증권을 IO, interest only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PO는 보통 할인채 형태로 발행이 되고, PO 가격은 그래서 여느 채권과 같이 이자율과 역의 관계를 갖습니다. 그렇지만 이 IO형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 변화에 대한 가격 민감도를 나타내는 듀레이션이 상당히 PO형 같은 경우는 듀레이션이 상당히 큽니다. 이표가 없고 만기가 긴 대출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PO형의 가격은 조기 상환 속도와는 정해 관계를 갖습니다. 리페이먼트 속도와 정해 관계를 갖는, 플러스 관계를 갖는 것이고요. 기초 자산인 대출에서 조기 상환이 급격히, 리페이먼트가 급격하게 일어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원금을 회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듀레이션이 짧습니다. 그렇지만 리페이먼트가 느릴수록 원금 회복 기간이 늘어지고, 이것은 결국 PO의 수익률을 낮추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페이먼트 모기지, PO 같은 경우에는 모기지 금리의 영향을 받는데요. 다시 시중 모기지 금리가 과거에 대출받은 모기지의 쿠폰 밑으로 떨어질 경우에 좀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한 리파이낸싱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급격히 리페이먼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IO는 이자율과 플러스 관계를 갖습니다. 이렇게 동반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PO와는 달리 마이너스 듀레이션을 갖는데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채권 투자자들의 해지 수단으로도 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금리가 상승하면 이 상품을 사면 같이 원금도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해지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최근에 환경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이 RISR은 기본적으로 대략 한 마이너스 10년 정도의 듀레이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자들이 대체적으로 장기 듀레이션에 대한 해지를 하기 위해서 10년물 국채를 공매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벤치마크이기 때문에 10년을 듀레이션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금리가 하락하는 경우인데요.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10년물 국채에 투자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금리가 하락하면 국채 가치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 IO를 매수한 데 따른 손실분을 일정 부분 상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다 방어를 해주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아마 이 회사의 폴리오 비욘드사의 CEO가 이 하락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상품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전략이 조금은 단순하면서도 이게 복잡해 보이는데,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금리가 상승하면 IO 가치도 상승을 하기 때문에 금리 상승 국면에서는 최적화된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흠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하락할 경우에 손실 추정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상품은 운용보수가 1%입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일평균 거래대금이 140만 불에 그칩니다. 유동성도 상당히 부족하죠. 그리고 유동성도 부족하고 운용자산도 작기 때문에 평균 호가 스프레드가 0.56%로 매우 높습니다.
슬리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물론 이제 최근에 거래대금과 투자 금액이 많아져서 많아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이러한 거래대금이라든가 평균 호가 스프레드가 또한 같은 단점은 제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운용보수는 여전히 높고, 그리고 금리가 하락할 경우에는 손실폭이 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상품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금리 전망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상품은 투자할 가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상품은 IPDP입니다. 이 상품은 티커가 IPDP인데 기본적으로 이 상품은 배당 성장 역사를 가진 미국 대형주에 투자를 하고 S&P 500 인덱스에 기반을 둔 옵션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액티브하게 운영하는 상품입니다. IPDP는 인컴에 실질적으로 초점을 맞춘 상품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인컴을 창출하기 위해서 미국 배당 관련 대형주의 80%,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S&P 500 인덱스를 기초로 한 옵션의 20%를 배분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이 상품의 운영 프로세스를 보면은요, 첫 번째 유니버스를 만드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10년 연속 배당을 늘린 기업들, 배당이 성장된 기업들로 중심으로 유니버스를 구성을 하고, 이러한 구성된 유니버스를 기준으로 해서 밸류에이션, 성장률, 기업이익 증가율이겠죠. 그리고 펀더멘탈, 투자 심리를 기반으로 해서 하방 리스크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 따라서 50종목을 선정을 하고 반년마다 리밸런싱을 실시합니다. 여기에 S&P 500 인덱스나 ETF에 관련된 풋옵션을 매도하고 이와 만기가 동일한 풋옵션을 매수를 합니다. 물론 풋옵션 매도화와 풋옵션 매수를 했을 때 풋옵션, 각각의 풋옵션은 행사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행사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스프레드를 이용해 스프레드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스프레드에 배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분 비중은 약 한 2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크레딧 스프레드는 동일한 기초자산에 대한 풋 옵션 외가격 매도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일한 만기를 가진 행사 가격이 다른 풋옵션 매수를 통한 전략인데, 이렇게 풋옵션을 매수함으로써 풋옵션 매도에 따른 리스크에 해치를 할 수 있고 스프레드를 더해줌으로써 수익률을 배가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 상품의 기본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옵션 전략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배당 성장주가 S&P 500 대비해서 아웃퍼폼을 하는데 그렇게 큰 폭으로 아웃퍼폼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큰 폭으로 아웃퍼폼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알파를 추가할 수 없을까 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 옵션 전략이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수익률을 배당 성장주가 안고 있는 상대 수익률을 조금을 높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배당 성장주들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낮은 변동성, 높은 수익률을 수반을 합니다. 이거 보시겠지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배당 성장주들은 연간 표준 편차가 가장 낮습니다. 이 배당을 하지 않는 배당률에 변화가 없는 배당 관련주보다, 그리고 배당을 하지 않는 주식, 그리고 배당을 축소한 주식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을 수반하면서 높은 그런 그 수익률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그 배당 성장주의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그 배당 성장주의 그 초점을 그 배당 성장주의 그 상품을 그 개발을 한 건데, 이런 그 배당 성장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처럼 그 변동성이 높은 그런 그 상황, 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런 그 배당 성장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적절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고, 실제 연초 이후에 이 상품 뒤에 말씀드렸지만 연초 이후에 배당 그 성장주들이 S&P 500 지수를 그 아웃퍼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옵션 전략을 이용한 알파값 창출 그 전략을 수반함으로써 전체적인 그 수익률을 그 높였다. 이것이 이 상품의 그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 상품이 보유하고 있는 상위 10개 종목을 보면 대체적으로 다 뜯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배당 성장이 그 배당이 그 높은 그런 종목들입니다. HP도 다 알고 계시는 종목이죠. 그리고 아주 대표적인 유나이티드 헬스도 마찬가지고요. 글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존슨앤존슨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배당 관련주의 그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이 IPDP는 원래 그 뮤추얼 펀드로 그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운영이 되다가 올해 3월 7일에 ETF로 그 전환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ETF 상품이 그 전략이 IPDP의 전략이 실제 효과적이었는지 이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수익률을 살펴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2019년도 이후에 뮤추얼 펀드로 운영이 됐을 때 그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니까 그 각각 그 3개년 모두 2021년까지 이제 연초 이후에 현재까지도 S&P 500을 이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IPDP 상품이 S&P 500 지수를 앞서고 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그 이 전략이 효과적이었다라는 걸 반증을 하고요. 실제 이제 연초 이후에 출시일 이후의 흐름을 보면 3월 7일 날 출시일 이후의 흐름을 보면 기본적으로 현재 그 4월 19일까지인데요. 12.7% S&P 500 지수는 6.2%. 결국 약 한 11% 정도의 그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이 상당히 그 효과적이었다. 저도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그 발휘할 것이라고 사실 생각 못 했는데요. 어쨌든 그 대단한 그 수익률입니다. 이 상품은 그 4월 19일 기준으로 해서 운용 자산이 1,700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호가 스프레드가 그 RISR처럼 그 높습니다. 평균 호가 스프레드도 0.54로 높습니다. 또한 액티브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매 회전율도 높습니다. 회전율은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높은 그 수익률을 보였다는 것은 어쨌든 이 상품의 그 전략이 효과적이었다라고 다시 한번 그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 두 가지 신상품을 그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그 RISR을 그 보유해도 괜찮아 보인다라는 거 하나 하고 최근처럼 그 불확실한 국면에서는 IPDP 보유가 상대적인 그 매력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그 오늘 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이 상품은 벤치마크를 추종하거나 하는 상품이 아닌 테마 상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수익률 변동성은 높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RISR 같은 경우는 금리가 하락하면 변동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IPDP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이 안정적으로 흘러가면 아마 상대적으로 수익률은 그 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테마 ETF들이 갖고 있는 단점, 그리고 이 상품들이 출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유동성이라든가 그리고 그 운용 보수 이러한 측면에서 다른 그 상품보다는 그 불리한 점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상품이 상대적으로 S&P 500보다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이것을 핵심 포트폴리오 가져가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
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일정 부분을 그 배분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코어는 인덱스로 가고 위성 새들라이트 포트폴리오로서 일정 부분만 이 두 가지 상품에 그 배분을 해도 기본적으로 현재 그 상황, 불확실한 상황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상품을 살펴보면서 상당히 그 놀라움을 많이 감추지 못했는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현재의 그 국면에 적합하다는 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주석이지만 오늘 내용은 제가 이 상품들을 추천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들께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항상 그렇듯이 오늘도 장시간 그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또 한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